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세게 붙었어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데 가장 발등에 불은 역시 포토레지스트죠. DUV조차도 지금 쓰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일본이 네. 목줄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히토리 없어도 되는 연구 자석을 만들었다. 90% 되는 점유율이 2040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유튜브에서. 예,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고요.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산업조직론을 전공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경제 중요한 이슈들은 다 다루고 계십니다. 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제가 유명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여러 방송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사실 제일 주력으로 하는 연구는 이제 고령화 관련돼서 인구구조 대응이라든지 고령 친화 산업 이쪽을 제일 많이 하지만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미중 갈등 심해지고 이런 시기에는 국제 정세라든가 세계 공급망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정세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요즘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세게 붙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경제 제재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실제 물리적인 전쟁까지는 쉽지는 서로 워낙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그러면은 대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의 섬을 쭉 연결해서 오키나와하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결국은 대만하고 이제 유사시에 진짜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럴 때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일부까지 일본 영토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가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인 건 맞고 또 과거에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중국하고의 그 영해권 분쟁도 있었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중국 측에서는 아주 외교상으로는 정말 쓰기 힘든 그리고 목을 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전쟁 중에도 사실 외교관들은 그런 표현은 좀 안 쓰는 편인데 또 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또 굽히지 않고 또 강하게 나오고. 예.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요. 저는 아까 이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다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강경한 일본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층들을 결속하기 위해서도 더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중국도 맞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 그러니까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그런 권고도 하고 그랬던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었다고 전해져 들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경제전쟁은 이미 뒤에서 시작이 된 거로 보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히토리였죠. 예.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할 때도 보면 중국이 그 히토리인데 그게 2일기 때 트럼프 2일기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러한 그때 이제 흔히 요새 외신에서 많이 쓰는 게 차이나 배싱이라 그러거든요. 중국 때리기는 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관계없이 지속이 된다. 바이든 정부 때라고 해서 그럼 사이가 좋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쓰는 표현의 차이가 있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그 관세도 더 강하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미리미리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를 히토류로 잡았던데 네. 일본도 이런 거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센카쿠 열도 때 사실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그 네. 영토 문제로.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저는 뭐 그때부터 한 건지 그 이후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그럼 우리가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역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품 소재 장비,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일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본에서 대응 카드로 포토 레지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DUB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에 대한 AS 이런 거를 갖다가 일본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끄는 걸로 지금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DUB라고 하면 예. 자외선 노광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EUB가 제일 그 첨단이고 중국에서는 EUB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 DUB를 쓰는데 가장 선단 제품은 아직 중국에서 못 만드는 이유가 이 EUB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DUB조차도 지금 쓰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아, AS 를. 일본이 네. 목줄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AS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AS가 문제가 됩니까? 그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장비를.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기간이 길죠. 네. 하지만 단기간은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가장 발등에 불은 역시 포토레지스트죠. 네. 포토레지스트가 감광액인데 그걸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바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그 옛날에 필름 사진 필름 같은 비슷합니다. 그런 거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이게 없으면은 사실 반도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요즘에 나오는 반도체들을. 그런데 이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비축이 잘 안 돼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최대한 어떻게 좀 잘하면 1년까지도 버틴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중간에 한 2개월을 넘어가면 벌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끊어버리면은 중국도 물론 히토류를 가지고서 무기화할 수 있지만 이 포토레지스트도 이거 만만치 않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중국이 히토류 제재에 들어간 건 아니죠? 아직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위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출 제한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일본이 이미 수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 그게 중국 측의 주장이고 네, 일본에서는 답이 없습니까? 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아. 이미 수출 제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예. 되면은 중국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면 중국이 히토류 제한하고 예. 일본이 소부장 제한하면 예. 어느 쪽이 타격이 더 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히토류가 물론 이제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그 생산의 한 60% 이상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에 9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아마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치는 비축을 한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발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6개월치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네. 그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도 있고 해서 전략물자를 상당히 비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 그런데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잘해야 2-3달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큰데 장기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럼 서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힘든 건데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버티기에는 중국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를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고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조금 유화적으로 물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 기업하고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기업한테는 또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캐논 중국 공장이 뭐 네. 일본으로 철수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캐논 그 중국 공장이 참 그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사실은 네. 거기는 그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도 좀 수익성이 악화돼서 더 이상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마 그런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거 철수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것만 철수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그 DUV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같이 중국으로 수출 제한을 하면서 네. 그쪽에서 아예 기반을 다 빼오느냐. 네. 이제 중국에서 보기에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또 그게 뭐 중국이 아니더라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진짜.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하나 교훈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그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서로 목을 조르고 뭐 이렇게 해요. 미국은 자기네 엄청난 내수 시장. 그리고 또 첨단 뭐 기술도 몇 가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선단 그런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또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또 미국은 또 농산물도 있고요. 대두 같은 경우.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뭐 경쟁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서든 어떤 다른 나라에서든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수세적으로는 뭐냐면은 전략물자를 비축해 놓는다. 이게 있는데 모든 전략물자하고 오픈 모든 그 부품이나 소재를 다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해서 유지한다라는 거는 경제의 비효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예,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희생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지난번에 일본하고 그 불화수소 문제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산화하지 않았냐.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모든 거 그럼 자원도 전부 다 우리나라가 다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세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아까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단기적인 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비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공세적으로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우리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크 포인트라는 거는 목졸름 그렇죠. 급소 그렇죠. 그런 거죠. 상대의 네. 목을 조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초크 포인트도 다 다릅니다. 상대를 뭐 100의 힘으로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90의 힘을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80의 힘으로 조일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크죠. 반도체, 배터리 이런 전략 산업이 있고 요즘 들어서는 우리 우방한테는 또 좋은 카드로 조선 산업 같은 것도 일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산업을 대분류로 보면은 그렇게 별로 안 보여요. 그 정도 외에는 안 보이는데 세세 분류로 들어가면 이번에 일본에서 보여줬듯이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반도체 내부에서 특수 공정을 확실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뭐 모든 산업에 다 잡을 수는 없는데 근원이 되는 히토류를 잡은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컨대 뭐 로봇 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뭐 SMR 그 원자로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양자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전체를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이 강해서 이걸 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네. 하지만 그 세부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요걸 빠지면은 다 같이 뭉쳐야 되는데 하나를 빼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치 젠가에서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때 하나 쳐낼 수 있듯이 이런 카드를 산업별로다가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 그런 걸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일단 반도체. 그런 게 강하고 D램, 예, 아무래도 HBM. 예, 그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약간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적어도 우방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나면 우리가 그렇죠.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국방 그 방위와 관련돼서도 네. 방산 쪽에서도 그러니까 반도체만큼 강한 초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약한 초크 포인트라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기술 중에서 저는 SMR 같은 경우 이게 네. 그 소형 모듈러 리액터죠. 그러니까 네. 소형 원자력 발전소인데 소형이라 그래도 커요. 한 2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가 워낙 네. 크니까 그런데 근데 그런 데서도 전체 발전 리액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기술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쪽에서 또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러면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요거는 뭐 표준연구원 가서도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쪽에 투자를 하는 산업은행 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전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갖지는 못해요. 하지만 세부 공정에서 그 양자 컴퓨터 들어가면 그 안에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장치가 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중에 한두 개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 경쟁력 있는 걸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를 하게
하기에 따라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세부 공정에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초크 포인트는 아니어도 세부적인 네. 초크 포인트를 자건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하는 게 이게 공격적 방어 전략이 되는 거죠. 네, 상대가 공격하면 예. 야, 우리도 이거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은 여기저기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네. 다 방어한다는 거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고 그건 네. 사실 거의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산업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 정말 지금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지만 이런 거는 우리도 키워놔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저는 네.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 경제도 완전히 전쟁이에요, 이제는. 아, 그 전까지가 지난 20년이 태평성대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나고 네. 보니까 그래. 우리는 못 느꼈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그 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소 갈등 그 냉전 구조가 있고 전 네. 세계가 둘로 쪼개져 있었죠.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이라는 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블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시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못 느꼈죠. 아, 태평성대 참 좋구나 이런 거 못 느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유, 그래도 그때가 예. 그러면 중국이 그 일본에게 그 여행 자제하라라고 뭐 네. 그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권하고 비행기 편수도 줄이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 초크 포인트가 됩니까? 그 급소가? 아주 별로 약한. 타격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찰과상 정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뭐 관광객이 요새 오히려 오버 투어리즘 얘기도 나올 정도지만 그러니까 안 오면 더 좋아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이제 관광지에 있는 상인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되겠죠. 근데 네. 이거는 초크 포인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만 이게 중국도 함부로 확전을 하진 않는 거고 일본도 슬금슬금 아마 눈치 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러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 뒤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앞으로 뭐 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서로 간에 빨리 네.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왜냐하면 서로 너무 부담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얻을 건 다 얻은 거 아닌가? 국내 그렇죠. 지지율 높아지고 예. 그런 거 예. 보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괜히 더 확전을 하는 게 지금 예.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당장 대만을 쳐들어갈 것도 아닌 이상. 예. 아, 근데 히토리오 그 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 기사에 예. 한국재료연구원이 예, 예. 히토리오 없어도 되는 연구 자석을 만들었다. 예. 강력한 자석이다. 예. 그러던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거에 뭐 틀리지는 않고 맞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그게 나온 거하고 이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네. 우리가 현재 공급망에서 사다 쓰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 경제성이 어떠냐 이런 거는 아직 이제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배터리에서 그 음극재의 주 재료가 흑연이죠. 근데 흑연도 인조 흑연이 있어요. 인조 흑연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 값이 비싸군요. 네,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소음이 약간 더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료연구원에서 지금 뭐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시제품이 안 지금 나왔습니까? 나온 그러니까 상태인가요? 양산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산을 할 때 경제성이 어떨지는 모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약간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조금 비싸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방어적 전략을 할 때 네. 국가 전체에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이 정도 되는 GDP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예. 전략 물자들을 국산화해서 약간 손해 보더라도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한데 근데 그게 어느 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경제만 놓고 보면 보조금 주면 아무래도 안 좋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 싼 거 사다가 쓰는 게 예. 훨씬 나은데 예. 근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경제성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닫혀있던 광산들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논의도 많이 되고 이미 그렇게 된 데도 있고요. 그 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한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대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거는 중국 자료를 하나, 그러니까 중국의 과학원에 있거든요. 네.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그래서 이게 베이징에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네. 이제 굉장히 큰 그 과학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는데 2035년쯤에는 지금 현재 거의 90% 되는 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거고 아이고. 2040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향후 10에서 15년 안에 약화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그렇군요. 저도 이 보고서를 제가 직접 받아본 건 아닌데 아마 이거는 미국에서 광산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반대 같은 게 없고 그런 큰 무리 없이 순항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게 아닌가. 중국도 약간 엄살던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국이 초크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히토류라는 거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아주 막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엔 전혀 없냐? 그거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많아요. 리튬 같은 경우는 네바다 이쪽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아, 리튬이요? 예, 네. 리튬은 미국에서 있는 것만 캐내도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남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개발을 못 하는데 그 개발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도 광산 개발하려다가 실패하고 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는 그 네바다에 있는 그 경우에는 거기에 그 아파치족의 어떤 신성한 산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땅을 훼손하면 안 된다 반대해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아리조나하고 네바다 쪽에 흩어져 있는 아파치족들이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신성한 지역이라 못하는군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바다의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그 TM 메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메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희귀한 TM 메밀인데 그 메밀이 딱 그 지역에밖에 서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그거를 따로 다른 데 옮겨서 식물원 같은 데다 보존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식물이 멸종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광산 개발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메밀을 보존하려고요? 네, 그게 TM 메밀이라고 저도 뭐 메밀국수 좋아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메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렇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미국 내에 여론이 바뀌면서 광산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몇몇 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알래스카 쪽에서도 뭐 연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광산 개발 못하게 한 게 있고 아이다호 쪽에서도 그런 광산이 있어요. 미네소타에도 미네소타 그 트윈 메탈이라는 데서 구리, 니켈 그다음에 그쪽에도 몇 가지 히토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개발이 만약에 스무스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히토류 이거는 이제 광산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는데 한 2, 3년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 힘이라고 하는 게 뭐 독특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환경이라든가 뭐 그렇죠. 자연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식 체제였다면요. 저거 진작에 개발했겠죠. 그리고 뭐 코발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다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광산이 그 구리 광산이 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전기라는 건 다 구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큰 구리 광산이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이 뭐 레크리에이션하고 사람들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쪽도 개발이 지금 그냥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만약에 중국의 저런 압력이 세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아마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한 반대를 뚫고서 허가를 내줄 거고 여론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중국의 히토류 카드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서 한
한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럴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완전 대체는 안 되겠지만 그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네. 거죠. 지금이 100이면은 이제 90, 80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과학원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경고를 하느냐고 조금 더 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제도 보면 정치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